아, 1번입니다. 5번이거든요. 미래대의 상담사. 3번입니다.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저희 의견이 안 맞아서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찬성하세요. 선택하세요. 챕터 상장 날짜가 발표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면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을 거래소들이 처음에 상장을 할 때 거래소들이 사토시 혹은 뭐 비탈릭에게 상장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지 이게 의문점입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프로젝트가 상장이 된 것입니다. 결국 탈중앙화된 생태계에서는 상장은 거래소 고유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거래소가 상장을 프로젝트 팀과 협의하지 않고 한다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거래소의 도둑 상장의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에 기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들은 그걸 이용해서 그냥 이익을 남기는 행태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완료되고 어느 정도 구동이 될 때까지는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원하지 않을 시에 거래소가 상장을 못하도록 공지를 한다든지 특수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율적인 부분을 통해 충분히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토큰 이동에 락을 거는 것 자체가 그 주장하고 계신 탈중앙화 이념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인의 사적 재산인 거잖아요. 탈중앙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되고 싶지 않은 프로젝트는 상장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막아놔야지, 모든 거래소에게 우리는 사실 상장을 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소극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약간 탈중앙화에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예시로 들면 그 오브스라는 프로젝트에서 ICO의 평균 가격이 100원이었었는데 빌락시라는 거래소에서 무단으로 상장을 해서 토큰 가격이 3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3, 40원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오브스라는 프로젝트는 몇 천억을 투자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도둑 상장을 당해서 그 안에서 이제 심각한 가격 덤핑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복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통해서 상장을 승인하는 부분은 거래소의 고유의 권한이 맞지만 이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의 아무런 논의 없이 상장을 하고 그 이후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조차 거래소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인사 담당자가 사기업에서 어떤 지원자들을 뽑는다고 쳤을 때 지원자를 누구를 뽑는지는 분명히 인사 담당자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뽑으면은 그거를 이제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특정 규칙과 합의, 어떤 이런 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지원자들을 뽑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어떤 지원자를 뽑을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인사 담당자 분께서 그 지원자를 뽑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면접에 제가 가지 않았는데 그 면접 장소에 저를 강제로 앉혀둔 다음에 너는 이 회사의 면접을 반드시 봐야 되고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행위가 납치상장, 도둑상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인사 담당자, 즉 거래소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주변에 상장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면접장에 와 있는 경우에요.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맹점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미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빌락시가 도둑 상장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도둑 상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적이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규율의 주체로 뭐 생각해 보시는 도둑 상장을 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어기면은 세금을
부닥부하게 한다던가 벌금을 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만약에 이제 거래소의 상장이 고유의 권한이면 그런 법적 제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죠. 지금 주장하고 계신 부분은 그 부분이 본인의 권한 내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주장이 지금 중앙화된 그 거래소와 달리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거래소에게는 암호화폐 상장 같은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상장 자체는 누구의 권한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상장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건 거래소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규율을 통해 권한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요? 규율이라기보다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해서 내가 상장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너희들의 규율에 따라서 날 심사해줘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날 끌고 와가지고 상장하고 그 토큰 홀더들의 이익에 반하고 이런 것이 지금 주된 논제니까 도둑 상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더 할 말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 할 말은 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아니요, 저희 할 말 남아있는데 좀 빨리 끝났네요. 하나, 둘, 셋. 아, 네. 대기 중인 다음 토론자 6분의 투표. 나는 찬성팀 의견에 동의한다. 하나, 둘, 셋. 네, 2분. 나머지 4분은 반대팀 의견 동의하십니까? 고려대 이천 박상용 팀과 연세대 정진우 전호영 팀 토론 배틀은 네, 고려대 이천 팀이 우승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을 바꾼 문제가 나오고 발전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세 가지로 계속 비교시킵니다. 오늘의 각오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토론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형인데 토론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 찬성팀 먼저 시작할게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오 하드포크 했었어야 했나 전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당시 이더리움 상황이 그 혼란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또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올지를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 게 아닌 커뮤니티가 다 같이 찬성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카드포크를 해서 나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물렀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 게 맞는 거고 그 결과론적으로 지금 되게 잘 결론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해결해버리는 거죠. 그런 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공들이 잘 열심히 잘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계에서 가지고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취약점은 더다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 당사자들은 더다의 투자자들 중에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멤버들이 몇몇 있었던 거예요. 이더리움의 생존이 불확실했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왜 해결 안 해주냐. 그런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더리움이 추구하던 탈중앙성의 가치와 여러 가지 가치들이 추종을 하던 때였는데 그 당시 그 더다오 사건이 이더리움 한두 개가 털린 일이 아니었어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큼 초기 이더리움 생태계가 붕괴할 만큼 충분히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탈취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하드포크가 올바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한 측정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히 이더리움의 그 액면가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51% 어택이란 거를 스스로의 체인을 공격함으로써 그 블록체인 기술 전반적으로 잡혀있던 카마토 컨센서스의 가정을 뒤집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됨으로써 블록체인 전체적으로 통용되던 어떤 큰 가정을 뒤집는 관례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51% 공격에서 공격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좋지는 않아요.
외부에서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작정해가지고 들어오는 공격이 되거든요. 논의가 되는 것처럼 다오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자체가 망할 수가 있었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갖고 있었던 정보를 롤백한 거기 때문에 공격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정적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이때 소크라테스의 지지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이거 악법입니다. 그래서 악법이니까 지켜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감옥에서 나오라고 이제 감옥을 열어줬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나오지 않았죠. 왜냐? 악법도 법이니까. 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자기들이 코드 이즈 러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 정의를 하고 스마트 컨트랙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이어오고 있었고, 컨퍼메이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래된 블록들은 뒤바뀌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몇 컨펌이 지나게 되면은 이 블록에 담긴 트랜잭션은 믿어도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코드 이즈 러라고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고, 프로토콜 상에서 우리는 프로토콜이 법이야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소크라테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소크라테스는 클래식 쪽에 붙었을 거예요. 한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망했다면, 그냥 없어지고 말았다라면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컴퓨터를 그 표방하는 목표로 하는 이더리움이 법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컴퓨터로서 기능하려면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함보다는 결과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완전하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들이 돈을 넣었거든요. 여기다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본인들의 돈을 지켰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그 암호화폐의 가격과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가격이 그 플랫폼의 미래나 플랫폼이 개발되는 거, 그 플랫폼이 이동하는 거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미칠 수 있죠. 시세에 따라서, 시총에 따라서 커뮤니티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걸 되돌린다, 이건 가격을 떨어지기 위해서, 이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되돌린 거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안 좋은 선례가 남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혹자에게는 안 좋은 선례로서 기억될 수 있고, 혹자에게는 신의 한 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당시에 레딧에 굉장히 이 하드포크 하겠다라는 거를 반대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 커뮤니티가 낭분됐던 거죠. 이 뒤에 해킹 사건 몇 번 더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하드포크를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안 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커뮤니티가 하드포크를 하지 않았으면 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디까지나. 예.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찬성에 동의한다. 네, 한 분입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서울대 김재은 박찬님 팀이 승리로 결판났습니다. 가능한 만큼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찬반에 갈라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이 현재 ICO에 대해 모호한 정책을 이제 버리고 실제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이게 법을 만들어야 그 제도권 편입이 되고,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거든요. 몇 가지 반론을 좀 제기해 볼게요. ICO 주체가 코인이 사실상 스캠이었을 경우에 고소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고소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네. 그런 배상을 입증하고 판결받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ICO가 사기였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자기의 암호화폐를 돌려받는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이미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조금
슬픈 얘기가 되겠는데 혹시 ICO 참여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피해를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ICO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피해를 받으셨으면서. 저는 50토막이 났었는데요. 네.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투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제가 아니 저쪽이 피해자였다고 하니까 안 되고 피해자로 감정을 해놨을 수 없잖아. 제 경험상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A 뭐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데 프로젝트 대표가 완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기대심이 막 부풀려가지고 선동 막 하면서 코인 가격 막 뛰었단 말이에요. 그때 장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까보니까 혹시 트레빗이라는 거래소 아세요? 거래량 밑바닥인 거래소에 투자하면 상장을 해가지고 투자자들 원성을 막 사고 이후에 트레빗 거래소 파산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투자자 피해가 앞으로 생기게 놔둘 거냔 말이죠. 저도 제 경험담을 전달해드리면 네네. 뭐 A모 코인을 투자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E모 코인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제가 뭐 집행한 자금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한 500만 원 가량의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네네. 그 ICO 팀에게 이제 이더리움을 전송을 했죠. 그 프로젝트는 이제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업 주체지는 유럽이지만 한국에 이 기업 지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한국 시장 내에서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거에 걸려든 거죠. 네, 혹시 위험 인지를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행복회로를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이런 500만 거니까 원이 ICO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ICO는 현재 글로벌 프로젝트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법규도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0이 17됐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요. 네. 저는 존버 투자자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런 합법화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어떻게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 주신 증권시장법 같은 거에 적용을 받을 텐데 그런 경우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존 시장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0억 가량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CO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과 IPO의 사이 중간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제도권 안으로 들여온다면 그런 메리트는 양쪽에서 모두가 반감이 되는 거죠. 네, 혹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생각하고 계신 ICO의 의미와 장점이 뭐라고 뭐 장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 ICO라는 것 자체는 그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코인을 발행을 통해서 투자 금액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 코인은 우리의 메인넷에서 이러한 사용 사례를 가질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러면 너네 유망하구나 하면서 그 코인의 대가로 이더리움이나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 설명 조금 네,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모금 안 됐지만 스마트 컨트랙 나오면서 이더리움으로 모금하게 됐죠. 부가 설명이었어요. 네. 기존 법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이 기존의 그 권리가 없었던 분, 자격이 없었던 분들이 ICO에 절대 다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시장의 니즈인 거고, 그러면 이 시장의 니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ICO를 합법화해서 안정적인 제도권 내에서 제 500만 원이 17만 원이 안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식은 상당히 나중에 술 한잔 같이 하시죠. ICO가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많겠죠.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지난해 뉴스에도 떴었던 뉴스에서 암호화폐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ICO가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건 정말 심각한 사기다. 비트코인보다 사기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ICO를 합법화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ICO와 관련된 그 입법 절차가 현재 입법기관에서 통과되어 있긴 합니다. 체류인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이런 사기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ICO를 못하게 해야 된다
프로젝트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ICO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ICO가 뭐 그냥 지금 합법화도 아니고 불법화도 아닌데 정부 기관이라는 게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법에 근거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합법화를 일단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ICO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예상한 투자자를 위한 보호 조치? 그런 거는 조금 다른 대안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 제도에 적용을 받는 거는 이미 STO라는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ICO가 만약에 합법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좀 적용되고 있는 유사 추신 행위와 같은 비슷한 양상을 전혀 못 띌 것이고 그저 단지 유틸리티 코인 그런 형식으로 메인넷 상에서 뭔가를 사거나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코인의 형태로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SEC가 칼을 들고 증권법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ICO는 증권법을 지키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우 현재 모든 ICO는 이제 증권이다 해서 합법화, 증권법 하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아쉽네요. 네. 이게 토론의 자리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합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뭔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석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우. 네, 만장일치로 고대 이천 박사님이 우승했습니다. 네. 고려대 이천팀이 우승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박찬님 팀이 승리로 돌아났습니다. 고대 이천 박사님이 우승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얘기는 없어. 그러면은 응답아이라고 얘기를 얘기해. 저희가 약간 내 응답. 결승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박터지게 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3번이나 토론을 할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꼭 제주도를 가야겠네요. 튤립 파동, 남해 회사, 미시시피 회사, 그리고 닷컴 버블, 일본 자산 버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역사적으로 버블이라고 평가받는 사건들의 중심에는 항상 대출이나 주식, 채권과 같이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발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망 좋은 자산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자산의 발행 권한을 가진 주체가 탐욕을 부려 공급을 늘릴 때 그때 버블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이 거품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역사적인 이제 거품으로 평가받는 사건들에는 금융상품이 항상 있었고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이냐라고 했을 때 금융상품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버블이 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제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데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버블로 봐야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얼마일 것이라고 정해져 있죠, 프로토콜이. 탐욕을 가진 주체가 수요가 막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봐왔던 거품들이랑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거품이 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급량이 늘어났을 때 거품이 끼는데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했을 때 거품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대부분의 채굴장에 위치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채굴장이 많이 없어요. 전기세가 비싸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엔 채굴장이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970만 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 가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9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 껴있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프리미엄이 3.9%가 현재 끼어 있어요. 제가 미국 거래소에서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 거래소에 옮겨서 팔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바로 3.9%가 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도 프리미엄이고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들이 나라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한국 시장 내에서는 네. 또 거품인 거죠. 3.9% 정도 거품이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한국이 아닌 곳에서 거품이 아닌 건가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내재가치 산출법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9%만큼은 추론해 봤을 때 그 정도 일단 거품이 꼈고, 사실 그 밑에도 지금 왜 500만 원을 가는지 왜 1000만 원을 가는지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거품 이상으로도 꼈을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상태일 뿐이지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거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인정하시고 현재 매수를 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살았죠.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년에 반감기가 옵니다. 비트코인에. 네네. 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 시점이 와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자체가 저희는 비트코인이 적정 가격을 아직 평가받지 못한 거품 상태에 끼어 있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고, 미래에 반감기도 있고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사는 편이고. 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네. 어떤 통화의 관점에서 보는지 페이먼트 관점에서 보는지 자산의 관점에서 보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아직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자신의 가치, 내재 가치를 아직까지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외에 암호화폐 어디다 쓰냐, 서비스 나왔냐,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아직 이르고,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증명이 안 됐고, 근데 내년에 만약에 쓸모 없더라, 암호화폐 해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반감기가 오든 안 오든 난 얘를 안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가치가 결국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가치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거품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좀 아직까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내재 가치를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의 적정가를 살펴봤을 때 방금 비트코인의 매수 포지션을 취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글로벌 마진 거래소, 레버리지를 취득하는 거래소에서의 숏 포지션의 비율이 51.31%로 매수 포지션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즉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죠,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재윤님께서 방금 비트코인을 매수하셨으면 가격이 떨어지셨을 거고요. 거품의 정의가 사실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저희가 찾아봤던 거품의 사례들은 쭉 오르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쭉 오르다가 쭉 내려가고 다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즉 가치의 변동성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이게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품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요가 더 많이 폭발적으로 발행하면은 더 높은 가격. 근데 그거는 거품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숏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해진 시간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와. 고대 2000님과 상상님님 축하드립니다. 상용님과 어제 만나서 밤새 토론을 준비했거든요. 그 밤새 토론 준비한 것이 우승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참가해가지고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일단 우승해서 제주도 갈 수 있으니까 아주 기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땐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찬반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게 좀 실패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재윤이 형한테 너무 많은 짐을 떠넘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주제를 잘못 골랐으려나요? 너는 뭐라고 생각해? 몰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녹화 환경이 처음이라 처음에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되게 좋고 이 녹화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선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10대 10이었으니까 후회 없이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고 이제
네,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들을게요. 네, 자, 시작했더니